그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떴고 평소처럼 커피를 끓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나간 모양인지 집이 조용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바쁜 사람이니까 먼저 나갔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대표님, 최 이사님 오늘 안 나오신 거 맞죠? 최 이사. 제 사업 파트너입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순간에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 다 바쁜 날이 겹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밤이 깊어도 최 이사 전화가 꺼져 있고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사 통장을 열어봤을 때 저는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잔액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많던 돈이, 그 많던 시간이, 그 많던 믿음이 전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숫자 0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만 혹시 세상에 저처럼 억울한 분이 계실까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조심하시는 분이 생기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규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그 회사를 접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숨기고 살기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꺼내기로 했습니다. 숨 한번 깊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맨손이었어요. 무역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일본 쪽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국내 유통상에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도 있었고 아내한테 손을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 최 이사를 만난 겁니다. 최 이사,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워낙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었어요. 제가 물건을 떼어오면 그 사람이 팔아주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영업 직원이었는데 나중엔 지분을 조금 나눠주면서 동업자가 됐어요. 저한테 사업 파트너가 생긴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거래처를 넓히는 능력이 남달랐고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따랐어요. 저는 상품 쪽에 집중하고 그 사람은 영업 쪽을 맡으니까 회사가 쑥쑥 커나갔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15명이 되고 사무실을 한 번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도 컸고 아내도 저를 도와줬고 가정이랑 회사가 같이 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동업이 어떻냐고.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사람 잘 만난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최 이사가 없었으면 지금 이 회사 없었다고.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내 쪽에서였습니다. 아내 이름은 이정미인데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이 둘을 같이 키운 사람입니다. 평생 제 뒤에서 조용히 살림하고 큰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뭐랄까, 머리를 새로 했다거나 옷을 새로 샀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애들도 다 독립하고 집도 여유로워지고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조금 신경 쓰는 거겠지 하고요. 그리고 최 이사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하고 큰 결정은 항상 같이 의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거래처 미팅도 혼자 나가고 계약서 검토도 혼자 하고. 저는 그게 회사가 커지면서 업무 분담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상품이나 재무 쪽에 집중하고 그 사람은 영업이나 대외 쪽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시절에 꽤 한가했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제가 직접 뛰어다닐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서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 내리고 오후엔 일찍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골프 연습장도 다니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 한가함이 저한테 독이었습니다. 좀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아내가 최 이사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핵심 인물이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이사가 아내한테 깍듯하게 인사하고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인상을 잘 남겼는지 몰라요. 아내가 집에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최 이사 정말 반듯하게 생겼다고, 사람이 영리해 보인다고. 그 말도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요. 둘이 가까워진 게 언제부터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 뒤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전화에 최 이사의 문자에 제가 회사 걱정, 거래처 걱정하는 동안에 사람이 제일 가까이에서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는 다른 것보다 훨씬 깊이 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하면 그 사람을 피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한테 당하면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기억마저 배신하니까요. 좋았던 기억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도 전부 다 의심해야 하니까요. 그 무렵 아내와의 대화가 조금씩 줄어든 것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세월이 흐르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살다 보면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익숙한 사이.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말이 없어진 게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이 꽤 오래됐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가 워낙 조용한 사람이니까 라는 핑계로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면서 봐야 할 것을 안 본 거죠. 이건 제가 지금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보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자책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11월이었어요. 가을이 막 끝나고 첫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전날 저녁에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이랑 술을 마셨거든요. 과음은 아니었지만 늦게 잠든 탓에 눈이 일찍 떠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없었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 있었고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내가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나보다 먼저 어딜 갔나 보다 싶었습니다. 커피를 끓여 마시고 샤워하고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어요.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직원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총무 담당 직원이었는데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대표님, 오늘 최 이사님이 안 나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나요? 연락이 안 돼서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 했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충전을 못했을 수도 있고 급하게 외부 미팅이 잡혔을 수도 있고. 오전 내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봤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최 이사 연락이 여전히 안 됩니다. 이번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둘이 우연히 같은 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다잡았어요. 오후가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집에 가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밤 11시가 되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어디서 다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계 재무 담당 직원을 불러서 계좌 잔고를 확인한 거예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같이 봤어요. 법인 통장. 잔액 32만 원.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엔 2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은행 시스템 오류 같은 게 생긴 거겠지. 다시 확인해봐라 그랬습니다. 직원이 다시 눌러봤어요. 여전히 32만 원. 거래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23분에 2억 7,968만 원이 한 번에 이체됐습니다. 수취인 계좌는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직원들이 달려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리도 안 나왔어요. 2억 8천만 원. 이게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30년 동안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거래처와의 신뢰, 다음 달 운영자금. 전부 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체 권한이 최 이사님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이사가 한 거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이체는 최 이사가 직접 했습니다. 법인 인감이랑 공인인증서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허락한 거예요. 믿으니까. 오래된 파트너니까. 일일이 체크하는 게 서로 불편하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회사 돈이 없어진 것과 아내가 없어진 것. 아내는 사흘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온 게 아니라 아내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아내가 저한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고 자기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잘 있다고요?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요?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이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원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저는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지 슬퍼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멍하게 있어야 하는지. 감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제대로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줬어요. 친구들, 친척들, 거래처 분들. 다들 안 됐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위로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몸은 거기 있는데 기가 막힌 것 같았어요. 제일 힘든 건 밤이었어요. 낮에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하니까 그나마 버텼는데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는 그 빈자리가, 침대 왼쪽 자리가, 그 사람 베개가. 치우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기도 싫고. 얼마 뒤에 아이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 아이가 달려와서 저를 붙잡고 뭐라 했는데 저는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내 자식한테 이 꼴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서요.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 아이 말이 맞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입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씹어서 넘기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잠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장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최 이사 얼굴, 아내 얼굴,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자꾸만 나타났어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아닌데 그냥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면 이겨야 한다.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하던 말이에요. 힘들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제 목소리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최 이사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횡령이 명백하니까 이건 이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서류를 모으는 것, 진술서를 쓰는 것, 경찰서를 오가는 것. 이 모든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게, 15년의 기억을 죄다 꺼내서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변호사 앞에서 그러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 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분이 잠깐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최 이사는 이미 돈을 들고 어딘가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확한 소재지를 몰랐어요.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 중이라고만 했고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걸었는데 상대가 없는 거예요. 판결이 나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변호사 비용만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래처들한테 납기를 못 맞추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제가 제일 미안했던 건 직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때문에, 아니 제 파트너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사과하러 갔을 때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를 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나중에 제일 오래 같이 일한 과장이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도 그 이사를 믿었는데 우리도 당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먼저 울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혼 얘기는 아내 쪽에서 먼저 왔습니다. 사라진 지 2달쯤 됐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의사를 전달해 왔어요.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직 실감이 안 나서요. 이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붙잡아서 뭐가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인데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게 저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어요. 담담하게 찍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일 무섭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회사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주고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물어봤지만 저는 그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힘든 일이 와도 어디서 힘이 나왔는데 60이 넘으니까 그 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그냥 조용히 누워있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대략 반년쯤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동네 뒷산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냥 몸을 움직여야 살 것 같아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에 갔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쯤 걸었어요.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생각은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발이 움직이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최 이사한테, 아내한테, 내 자신한테. 왜 몰랐냐고, 왜 그렇게 허술하게 믿었냐고, 왜 확인을 안 했냐고. 어떤 날은 슬픔이 왔어요. 그 좋았던 시절들이 생각나면서. 처음 회사 차렸을 때, 첫 계약 땄을 때 직원들이랑 회식하던 날들이.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나무만 보고 바람만 맞고 새소리만 들으면서. 그 산길이 저를 살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산 때문인지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제 몸이 살아남으려고 버틴 건지. 어쨌든 반년쯤 지나고 나서 저는 조금씩 밥맛이 돌아왔고 잠도 조금씩 자게 됐고 아이들 전화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을 다시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이미 사라진 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미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그걸 인정하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돈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제게 남은 게 뭔지. 집이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 몇 개. 그리고 조금 남은 예금. 회사는 없어졌지만 최소한의 자산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채무가 제 개인 자산으로 넘어오진 않았어요. 법인이라서 구분이 됐거든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최 이사 재산 추적이 어떻게 됐냐고. 경찰에서 출국 기록을 확인했더니 최 이사와 아내가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나간 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딘가로. 나중에 소재가 확인됐을 때는 태국에 있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대목인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 이사한테 이 일을 한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거예요. 회사 계좌에서 조금씩 수년에 걸쳐서 작은 금액들을 빼두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모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빼돌린 돈을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분산해 뒀어요. 나중에 다 추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규모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가져간 2억 8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이 넘었습니다. 4억. 제가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 정도면 그냥 조용히 혼자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아내까지 같이 데려갔냐. 나중에 짐작한 건데요. 아내가 그쪽에서 역할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 사업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있다든가 이번 분기 어떻다든가. 가족이니까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를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면 믿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겪고 나서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믿지 말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믿음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일은 일로 사람은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걸. 그걸 이 나이에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소송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최 이사가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강제 집행이 어려웠어요. 판결은 났는데 집행이 안 됩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63세 아무 직함도 없이 재취업이 쉽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아들이 권유했어요. 아버지가 무역 쪽으로 경험이 많으시니까 컨설팅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고. 작은 회사들한테 일본 쪽 거래 연결해주고 자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처음엔 제가 거부했어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남의 회사 자문을 한다는 게. 그런데 아들 말이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 경험은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중에 아직 연락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일본 쪽 거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몇 분이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작이 됐어요. 처음 일을 맡았을 때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고 일본 쪽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 과정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게 있더라고요. 몇 년을 쉬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게 자신감이 됐어요. 내가 아직 이걸 할 수 있구나. 내 경험이 아직 살아있구나. 수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이게 됐습니다. 집에서 혼자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다시 세운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세상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건 사건이 난 지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내는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 사이에 최 이사는 태국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게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에 들어왔고 체포가 됐어요. 아내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건지 모르겠는 감정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지금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생각이 난다는 표현이 맞겠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돈은요?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절반 정도. 나머지는 여전히 추적 중이고 사실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억울하냐고요? 억울하죠. 근데 이제는 그 억울함을 붙잡고 살기에 제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최 이사를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좌 권한도 주고 중요한 서류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믿음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게 빌미가 됐어요. 아무리 오래된 파트너라도 아무리 신뢰가 있어도 재무 관련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없도록. 이건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법인과 개인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돈과 내 돈을 같이 관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 둘을 섞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사업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업 이야기를 너무 편하게 했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배우자를 못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꼭 필요한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믿되 시스템을 믿지는 마라. 시스템은 항상 2번씩 확인하라. 그게 불편하더라도. 이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았어요. 생활비도 아끼고 마음도 새롭게 정비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반대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컨설팅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수입이 크지는 않지만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돼요. 뒷산은 여전히 갑니다. 날씨 좋은 날엔 더 먼 산에도 가고. 산에 가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어떤 날은 1시간 내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걷기도 하고. 아들 내외가 가끔 밥을 사주러 옵니다. 손자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 웃어요. 말도 잘 못하면서 저를 보고 웃는데 그게 지금 제 제일 큰 기쁨입니다. 아내에 대한 감정은요? 지금은 없어요. 나쁜 감정도 좋은 감정도. 그냥 이젠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포기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진짜 정리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저는 그 사람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 이사는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요. 저는 그 사람한테 면회를 간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법적으로 처리될 테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왜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제일 큰 의문입니다. 15년을 같이 일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몰랐을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 이사가 일 잘하는 파트너이길 원했고 아내가 내 편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신호가 와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겠죠. 그게 제 실수였어요. 눈을 뜨고 봐야 했는데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는 있어요. 하지만 그 후회에 매몰돼서 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있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던 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 처음은 세상에 나올 때, 두 번째는 고난을 겪고 나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63세. 늦었다고요? 아니요. 살아있는 한 늦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런 일을 겪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서 뭔가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건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 혼자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게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변에서 말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인데 왜 굳이 남들한테 알리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잠깐 흔들리기도 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세상에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업을 하다가 배신당한 분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잃은 분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간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 자신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말하지 않고 속에 담아두면 그게 점점 곱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기 싫어도 자꾸 생각나고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말로 꺼내놓으면 어딘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느낌.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사라질 수야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반년 동안 산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얘기를 조금 더 드릴까요? 산에 매일 갔는데 가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비 오는 날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도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우산을 들고 산에 갔는데 빗속에서 걸으니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도 그 소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빗소리.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땅에 스며드는 빗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 소리들이 다른 생각을 다 밀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비 오는 날도 산에 갔어요. 우산 들고 천천히 그냥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한테는 일종의 치료였던 것 같아요. 돈을 내고 상담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걷는 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거든요.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있고 집에 오면 아내가 있고 주말엔 모임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이 불편하기보다는 편안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달라요. 외로운 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없는 거고 혼자인 건 스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혼자인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걱정을 해요.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하다고. 같이 살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아들 가정에 짐이 되기 싫기도 하고 사실 혼자 사는 게 이제 편하기도 해서요. 손자는 볼 때마다 크는 게 보여요. 얼마 전엔 제가 놀아줬더니 제 손을 잡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작고 따뜻한 손이.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아직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동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시절에 최 이사가 없었으면 회사를 그만큼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업 능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동업은 잘 맞는 사람과 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지분이 몇 %인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만약 한쪽이 나가고 싶을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놔야 해요. 불편하죠. 믿는 사람이랑 이런 걸 따지는 게 어색하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뎌야 나중에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이체는 반드시 2명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해요. 이건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믿는 파트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제일 크게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믿어서 제가 확인을 안 한 거거든요. 믿음과 확인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사업을 하면서 가정 얘기를 배우자한테 너무 자세히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제 경험에서 나온 거라 드립니다. 배우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업 정보는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사업 얘기를 가정에 가지고 오면 그 걱정도 같이 오고 그 정보도 같이 오거든요. 배우자도 무거워지고 불필요한 정보가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그게 최악의 방향으로 쓰였어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딱딱하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입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저는 63세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 집에서 새 일로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이제 압니다. 저는 손잡고 걸으면서 오래된 거래처 분들이랑 차를 마시면서 새벽에 산을 오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름과 일부 세부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 계좌 이체는 공동 인증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재무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신뢰한 파트너라도 견제와 확인의 구조는 반드시 갖춰두셔야 합니다. 박성규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손자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